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책 읽고 이렇게 이야기 나누러 전국에서 많은 친구들이 와서 반갑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15회 대한민국 독서토론 이야기식 부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세 권의 책을 읽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오늘 우리가 세 권 중에 한 권의 책을 더 깊게 이야기해야 할 건데요. 어떤 책이 되었을지 궁금하시죠? 네. 어떤 책이냐면 바로 하리하나의 음식과학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책을 가지고 여러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먼저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서 시작할게요. 여러분 최근에 혹시 먹은 음식 중에서 인상 깊었던 음식이 있었나요? 조리법이 다양했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맛이 색다른 맛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다솜이부터 들어갈까요? 그냥 자기가 먹었던 것 중에 최근에 먹은 네네, 그것도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좀 무슨 것 같긴 한데 제가 어제 진짜 치킨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 치킨이 이제 닭고기 튀긴 거잖아요. 그게 생각보다 대중적인 맛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우리나라 뭐 한식인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국인의 입맛에 막 맞춰줬다고 하기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치킨을 좋아하는 게 좀 신기했어요. 상현이는요? 저도 어제 치킨을 먹었는데 닭고기라는 게 원래 맛있어서 특히 닭고기가 보니까 닭다리 부분이 닭다리가 맛있어서 그냥 다 맛있는 것 같아요. 예인이는요? 저희 학교가 급식으로 유명해서 되게 자부심을 느끼면서 급식을 먹는데 어제는 되게 급식표에 새롭게 나온 음식이 나와서 되게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 음식이 무엇이었는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딸기 빙수랑 메밀국수 이런 거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잘 나오네요, 음식이. 혹시 딸기 빙수도 알고. 네. 수빈이는요? 학교 급식으로 삼계탕이 나왔는데요. 삼계탕이 이제 초복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여름이기도 한데 여름에 뜨거운 건 잘 맞지 않지만 삼계탕은 뭔가 제 기를 채워주는 느낌이 들어서 여름에 먹어도 괜찮은 것 같아서 좋았어요. 네, 그렇구나. 중학생들도 이열치열 음식을 좋아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네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얼마 전부터 먹방이니 국방이니 이런 요리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대세인 거 아시죠? 아마 여러분들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으실 거예요. 그 프로그램 하나씩 한번 소개해 보시고요. 음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요리사들이 어떤 것을 더 추가해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있으면 한번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번에는 다솜이부터 얘기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TV 프로그램 중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연예인들의 냉장고를 갖다 놓고 그 안에 있는 재료들로 이제 요리사 셰프들이 요리를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그 요리하는 전 과정을 다 보여주고 그게 시간 한정이 있어서 좀 서둘러서 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더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게 셰프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저희 집 가정 안에서는 하기 좀 힘들 것 같아서 셰프들이 좀 대체할 수 있는 우리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나 아니면은 재료들 같은 걸 좀 더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네. 상현이는요? 저는 딱히 방송 프로그램을 아예 안 보고 대신에 1인 방송으로 먹방을 많이 보고 있는데 먹방을 하면서 무조건 먹는 것만 보지 않고 새롭게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거 보니까 정말 신기한 것 같았어요. 네. 예인이는요? 저는 요즘 국가대표라는 음식 프로그램을 즐겨보고 있는데 국가대표라고 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에서는 각 나라의 셰프들이 대결을 해서 너무 대결 장면만 주로 나오는 걸 보고 음식을 하는 과정이 딱히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음식을 만드는 과정까지 자세히 나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즐겨보는 음식 프로그램은 집밥 백종원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제가 사실 요리를 그렇게 썩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근데 집밥 백종원이니까 집밥에 맞춰서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전 요리를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는 레시피를 보여주면서 그게 친숙하게 다가왔던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엔 또 그 레시피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재료 본연의 맛과 그게 어디에 좋은지에 대한 부가 설명은 좀 미흡했던 것 같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나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수민. 저는 앞서 말했던 친구들과 같이 저도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을 즐겨보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은 먼저 아무래도 셰프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라는 특점이 있는 듯이 그걸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음식이 자꾸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데 그게 아무래도 승패가 갈려지는 거니까 승자의 레시피를 더 자세하게 끝에 나와요. 그래서 가끔 셰프의 레시피도 되게 좋을 것 같았는데 그런 걸 자세히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걸 보완하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그 먹방 프로그램의 방송사 PD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쵸? 그래서 개선점을 가지고 더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대상도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대상도서에서는 12가지 명절과 음식을 소개하고 있죠. 조상들의 지혜가 잘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명절을 소개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누가 먼저 얘기해 볼까요? 12가지 명절과 음식 중에서 조상들의 지혜가 잘 드러난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가은 학생. 저는 한양한 음식과학에서 나온 음식 중에서 한식 중에서 제일 추천하고 싶은 명절의 음식은 여름날에 먹는 그 삼계탕이나 게장국 같은 음식인데 이 음식들은 보양식이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여름에는 사람들이 지치고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 많아지고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고기로 하는 건데 그게 왜 굳이 개여야 하는 게장국에서 개여야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금의 기운이 부족하여서 게를 먹어야 한다라는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몰랐던 새로운 내용이 나왔었죠. 또 다른 친구 없나요? 네, 다른 친구. 네, 신희 학생. 저는 이 책에서 김치라는 그 음식이 저에게 인상이 깊었고 조상들의 지혜가 가장 많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김치라는 것이 발효식품인데 그 발효식품이 우리 건강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안에 있는 기관들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데 그런 여러 도움을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들을 지니고 있어요. 근데 이 김치가 지역마다 이게 만드는 방법이나 또 그 김치에 만들 때 들어가는 재료가 다양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조상들의 지혜가 지역적인 특성을 생각을 해서 한 부분에서는 지혜가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세린이 학생. 저도 그 설날에 먹는 떡국이 가장 인상 깊었는데 그 까닭이 일단은 새해를 시작하는 좋은 마음가짐으로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더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고 저희 이번 학교 시험 범위에 그 영양소에 그 녹말을 였다 이렇게 분해하는 그런 부분을 배웠었는데 그런 부분과 함께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해서 더 인상 깊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없나요? 네, 지호 학생. 새해를 시작하는 음식보다는 해를 끝내는 음식이 인상이 깊었었는데요. 보통 우리가 팥죽을 동시에 가장 많이 먹는다고 알고 있었는데 다른 높은 곳에서는 타락죽을 먹는다고 해서 인상이 깊었습니다. 또 우유가 지금 우리는 우유를 흔히 먹고 있는데 옛날에는 우유가 귀하고 보양식이었다는 것이 감명 깊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이야기해줬습니다. 여름에는 또 길을 보호하기 위한 삼계탕, 겨울에는 뭐 김치 또는 견과류, 또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에 해당하는 콩까지 우리의 음식들이 이렇게 조상들의 지혜가 잘 담겨 있었죠. 그러면 차례 명절인 설, 추석, 단오, 한식
이 4대 명절마다 먹는 음식이 다른데요. 각각 명절마다 어떤 음식을 먹는지 한번 소개해 볼까요? 어떤 명절에 어떤 음식을 먹는지. 네, 다솜이 학생. 그 설날에는 아까 말했듯이 떡국을 먹고 또 여러 가지 전과 같은 음식들도 많이 먹는다고 했고 또 추석에는 송편과 같은 음식 저희도 가끔씩 이렇게 비벼 먹지 않습니까? 그 추석에는 그런 음식들을 먹고 단오날은 잘 모르겠고요. 또 한식을 먹는 부분이 나왔었는데 이때는 차가운 음식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책에서. 네네. 4대 명절에 먹는 음식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 음식에 담겨있는 과학적 원리를 한번 말해볼까요? 아까 잠깐 떡국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도 괜찮고 다른 음식에 담겨있는 과학적인 원리는 어떤 것이 있을까? 네, 옛날에는 차가운 거를 먹는다는 생각을 잘 못할 만큼 기술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냉장고라는 것도 없었으니까 못 먹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냉장고도 생기면서 과일의 갈변 현상을 막을 수도 있고 좀 더 보관이 오래되면서 좀 더 신선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다솜이 학생. 그 떡국이 있어서 떡국이 쌀로 만들었는데 이제 쌀 안에 녹말이라는 성분이 있고 책에서 나왔듯이 녹말은 포도당이나 엿당으로 분해될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밥을 먹으면서 왜 오래 씹으면 달아지지 이런 의문이 계속 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뭔지 몰랐어서 계속 뭐지 이랬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이게 포도당이라는 걸로 분해가 되니까 이게 달아지는구나 이런 과학적 원리를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채린이 학생. 설에 먹는 떡국이 추가 보충해서 설명을 하자면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과정에서 우리 침 속에서 이렇게 나온 소화효소인 아밀라제가 이렇게 분해를 해주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단맛이 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밥을 입에 물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잘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무래도 밥을 오래 씹고 있으면 말 그대로 이렇게 단맛이 나오니까 그것 때문이 아닌가 하면서 책 읽을 때도 되게 재밌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세월이 지나고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새로운 영양 기술과 식품 저장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위생에 대한 개념이 널리 자리 잡으면서 효과 좋은 항생제들이 등장해서 굳이 견과류를 섭취해서 피부에 영양분을 공급해야 할 필요성도 없고요. 또 아까 한식 이야기 했듯이 차가운 음식을 보관해 줄 수 있는 냉장고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그 절기에 맞춰서 음식을 먹을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사는 여러분들은 대보름의 음식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채인 학생. 저는 정월 대보름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첫째로 정월 대보름과 같은 명절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곧 한식의 정체성을 이어받는다는 것을 뜻하는데 이런 소소한 명절의 음식을 챙겨 먹지 않고 영양소를 다른 곳에서 보충할 수 있다고 이런 명절을 그냥 지나가는 것은 한국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풍습을 무시하는 것과 같으며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물론 다른 것으로 이렇게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지만 견과류나 오곡밥 같이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더욱 그 맛도 즐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영양소도 챙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며 그 다음에 이 명절을 이렇게 즐기고 넘어감으로써 이렇게 다양한 추억들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명절들의 음식을 먹는 것은 오래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에 대한 다른 생각이나 아니면 추가 발언 있나요? 네, 사윤 학생. 네. 저도 정월 대보름을 챙기는 거에 찬성을 하는데요. 예전부터 정월 대보름이라고 하면 추억을 쌓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굳이 이걸 영양소를 대체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풍습을 버리고 약으로 대체하는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수빈이 더 추가할까요? 네. 아까 안 좋다고 하신 거에 제가 추가 설명하고 싶은데요.
감기약 같은 거를 자주 먹게 되면 저희 몸에 면역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딴 걸로 음식 같은 걸 대체하면 저희가 나은데 약 같은 거를 먹으면 약만이 이제 저희 안에 몸을 치료할 수 있게 되어서 그게 더 안 좋아질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많은 친구들이 우리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절기라든지 명절 다 챙기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죠. 우리가 이 책을 읽었으니까 읽은 만큼 좀 더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도 친구들이 이야기했었는데 아까 지호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민간에서 동지의 팥죽을 먹었다면 궁중에서는 타락죽을 먹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타락죽은 호얀 쌀한그루에 우유를 넣어서 끓인 죽으로 우유가 귀한 시절 타락죽은 아주 귀한 보양식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유가 굉장히 흔한 식품이 되어버렸잖아요. 여러 종류의 우유가 널려있고요. 또 게다가 우유에 대한 무조건적인 찬양 대신에 오히려 요즘에는 우유가 별다른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죠. 자, 이렇게 우유 해양론 또는 우유 무용론 나오고 있는데요. 우유의 처지가 왜 이렇게 과거와 현재가 역전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자소매 학생. 그 책에서 이제 우리나라 성인들의 몸이 우유에 안 맞는 경우가 한 70%, 75% 내외라고 책에서 실제로 나왔는데 이처럼 성인들이 먹었을 때 약간 설사 현상이나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우유를 마시면 키 큰다라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요즘에 우유를 마셔도 사실 키 별로 상관없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런 얘기들도 돌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사실 키가 약간 유전에 좀 더 비중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 약간 그런 우유 해양론이나 우유 무용론이 좀 비롯된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이야기 하시고 네, 우유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생명의 젖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책에서 나왔는데 이게 사람한테 맞지 않을, 다솜 학생이 말씀하셨듯이 사람한테 맞지 않을 확률도 적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우유의 가치가 조금 더 낮아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친구, 네, 지호. 저는 우유의 가치가 낮아진 이유는 현재 우리는 영양이 부족한 경우보다 영양이 과다한 경우가 더 많으므로 영양소가 너무 풍부한 우유를 마시면서 영양이 과다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호준이는요? 우유 생산이 소비에 따라서 낮잖아요. 그만큼 가격이 떨어지면서 예전에도 그런 연구가 있었는데 요즘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그러한 우유가 몸에 좋지 않다는 연구가 돋보이면서 가치가 낮아지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네. 혹시 가격의 저하에 따른 그런 어떤 품질의 저하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질문 있나요? 네, 호준. 가격의 저하는 생산이 많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예전에 생산량이 적었던 거에 비하면 품질이 떨어지면서 이런 몸에 안 맞는 사회 문제도 생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네, 수진이 학생. 호준 학생이 말했듯이 보충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돼지도 우리에다 넣어서 만들듯이 키우듯이 소도 요즘에는 이제 공장식으로 이제 키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소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그런 부분에서는 영양학적으로 그 스트레스가 인간에게도 우유를 마시면서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이 이러한 참과 이제 무반론으로 나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인이 손 들었죠? 저는 우유도 상품이다 보니까 그 상품을 기업끼리 경쟁하기 위해서 계속 가격을 낮추다 보니까 그 가격에 맞춰서 그에 따른 우유의 품질도 낮췄다고 생각해요. 네, 다양한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우유가
처지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전락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우유 예찬론과 우유 해양론 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는지,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우유는 먹어야 한다, 좋다, 우리 몸에 좋다, 또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우유는 이제 우리 몸에 좋지 않으므로 우유는 해악하다, 악이 많다, 이렇게. 어떤, 채린이 먼저? 일단 우유가 물론 성인의 몸에 많지 않다고 좀 근거가 있지만 그 자료에 보면은 낙농업을 중요시하는 유럽에서도 그 거의 성인의 몸을 먹게 되었다는 그런 돌연변이가 많다고,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 그런 면으로 봐서는 더 이상 우유가 성인의 몸에 맞지 않다고 거부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하고, 일단 우유가 고지방, 고단백, 게다가 칼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는데, 뼈가 튼튼하게 자라는데도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영양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이제 지방과 단백질을 이용해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게 해주는 말 그대로 영양소 만병통치제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영양소 식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솜이요? 저도 우유 해양론보다는 우유 예찬론의 입장에 서고 싶은데요. 일단은 아까 한채린 학생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성인 돌연변이가 실제로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고, 또 성인에게 맞지 않더라도 일단 아이들에게는, 성장하는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우유가 굉장히 좋은 음식이다라고 실제로 말을 했었고, 또 이제 우유가 고지방 고단백 식품이라고 하다 보니까 좀 지방에 대해 좀 걱정하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우유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지방이라든가 무지방 같은 우유도 많기 때문에 그런 우유를 섭취한다면은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우유 해양론은 조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찬론의 입장에 서고 싶습니다. 네, 수진이 학생. 저는 앞에 친구들이 말했던 것 다르게 저는 우유 해양론을 지지하는데요. 일단 그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영양이 과다된 상태로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음식을 되게 많은 영양소를 섭취하는데 우유까지 섭취를 하게 되면 좀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우유가 그런 부분에서는 단백질의 과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소에서 우유를 얻어낼 때 요즘에는 제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공장식으로 이제 키우는데 그런 부분에서 소에게 스트레스가 이제 영향이 오고 뿐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젖소의 아이에게 우유가 좋은 거지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유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젖소의 아이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유를 꼭 안 먹어야 된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유를 꼭 챙겨 먹는 것보다는 좀 덜 먹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냥 우유 말고 무지방, 저지방, 고칼슘 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우유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소에서 그 우유를 똑같이 뽑는데 무지방, 저지방, 고칼슘 이렇게 원래 그렇게 나눠지면 그만큼의 무언가가 첨가되거나 빠지거나 그런 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그런 첨가된 그런 자연 그대로의 우유가 아니라 뭔가가 첨가된 그런 우유를 지금 시중에서는 판매하고 있으니까 저는 우유를 꼭 챙겨 먹거나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덜 먹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칼슘 같은 것은 저희가 멸치나 그런 거에서도 요즘 섭취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성현이 손 들었었죠? 또 별로 이제 우유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유가 예전에는 단백질과 칼슘으로 마시면 좋다고 하였지만 지금은 이미 영양과다로 인해 우유를 먹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되니 적게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나라에서의 그 여름에 먹는 보신용 음식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는지 아시죠? 무엇인가요? 게장입니다.
게장국. 네, 그렇죠. 네, 개고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개고기를 먹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누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먹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먹고 있죠. 지호? 네. 저는 개를 잡아서 해충의 피해를 먹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또. 네. 우리의 허약해진 그런 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약간 삼계탕과 같이 그런 이유로 섭취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감이? 많은 고기 중에서 왜 하필 개고기냐라는 물으면은 제가 아까 말했듯이 금의 기운이 부족하다고 해서 그 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게 개여서 개고기를 먹어서 보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고기가 우리 귀했잖아요. 옛날 조상들은. 그래서 기르던 개를 이렇게 잡아서 보양을 했다라고 하는 것, 또 여러분이 이야기한 이유에 의해서도 개고기를 먹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개고기 식용 금지는 현재 동물보호단체들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때 외국의 유명 배우가 굉장히 반대하게 됐었죠. 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은데요. 개고기는 보양 음식으로 먹을 수 있다. 또는 먹으면 안 된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수빈이 학생. 저는 개고기를 보양 음식으로 먹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선생님께서 말해주셨듯이 개고기를 다른 나라 여배우가 반대한다고 말을 해주셨는데 저희 그것에 대해서 저는 과학적인 근거는 아니지만 일단 다른 나라에서도 문화적으로 생각해보자면 저희 문화에서는 달팽이를 먹는다는 것은 달팽이를 먹는다는 것은 되게 새로운 거고 그런 것은 좀 아닌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입장을 생각하는데 다른 나라에서 저희한테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이 저희도 개고기를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문화의 차이다 보니 그것을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 돌아가면서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저는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옛날에는 고기가 귀해서 자기가 기르고 있던 개를 먹었다고 치면 지금은 고기가 귀한 것도 아니고 시중에 나가면 돼지고기든지 소고기든지 닭고기든지 많은 가축들의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꼭 굳이 우리 애완동물로 삼고 있는 개를 먹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네, 이게 반대 의견인가 봐요. 네, 지호. 우리가 먹는 개는 애완동물로 키우고 있는 개가 아니라 돼지와 소 같은 식용 개를 키우고 있는데 만약 개를 먹지 말자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닭이라든지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같은 동물들도 먹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친구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티빈이요. 저는 개고기를 먹는 것에 찬성을 합니다. 일단 개고기를 먹는 것이 되게 논란이 되고 있긴 하지만 개고기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양을 보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개고기를 주식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특정한 날에만 이렇게 보식을 하기 위해서 먹는 것으로는 개 개체수의 문제도 없을 뿐더러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개가 다른 동물들도 있는데 왜 하필 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약간 다른 동물들 소나 돼지 같은 동물들 말고 개에 좀 더 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개를 먹는 것은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각국에서 특정한 동물을 먹고 예를 들어서 프랑스에서는 달팽이나 거위간을 먹는 것이 우리 사람들 눈에는 꺼려질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문화이기 때문에 존중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도 개고기를 먹는 것이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보신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음식이기 때문에 이는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의견 있으신가요? 반대. 네, 수진 학생. 저는 개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기를 보충하기 때문에 개고기를 먹는다 했는데 이런 거는 우리나라가 좀
한약 같은 것처럼 좀 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런 문화가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동물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동물들을 이제 개 같은 동물들도 이제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요즘에는 우리가 개를 애완동물 같이 좀 감정을 나누고 또 추억을 쌓는 그런 동물인데 그런 개를 잡아서 먹는다는 것 자체가 요즘 시대에는 좀 덜 떨어진, 좀 멀리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대 의견? 네, 선생님. 이 개고기에 대한 논쟁이 서울올림픽 때 그 방한했던 프랑스 여배우가 말하고 시작되었는데 프랑스에서는 거위관 푸아그라가 유명하잖아요. 거위간에게 거위에 일부러 물을 많이 먹임으로써 거위의 그 간을 부피를 늘리고 그 상태에서 죽인 만큼 여러 나라도 이런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텐데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존중해야 됩니다. 네, 또 아까 현수 들었었죠. 아까 전에 개고기는 개는 반려동물이고 먹는 건 좀 뒤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애초에 개 고기를 먹을 때는 애완견을 먹는 게 아니라 따로 식용 개가 있는데 그 개를 잡아서 먹는 것이지 애완견과 일치하시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솜이 학생? 저는 개고기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아까 와주신 학생께서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한약과 같이 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생성된 문화라고 하셨는데,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개고기를 먹는 문화는 뒤떨어진 문화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를 보충하는 문화 자체도 수진 학생께서 말했듯이 좀 묶어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한약과 같은 기를 보충하는 것 자체도 뒤떨어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그거 자체가 저희 한국의 문화를 약간 좀 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무시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생명으로서 존중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저희가 흔히 먹는 소나 돼지는 그럼 저희는 전혀 생명체를 존중할 필요가 없는 건지 저도 사실 살짝 의문이 듭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다음 학생. 지금 가축동물과 애완동물 이 차이로 인해서 자꾸 말이 생기는 것 같은데 가축동물은 태어난 목적이 우리에게 가축되고 결국엔 잡아먹히는 그런 목적인 걸로 알고 있고 애완동물은 저희 삶의 동물 반려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식용개를 이용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물농장에서 성남 모란시장에 굉장히 유명한 개고기 시장이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거기서 조사를 한 결과 식용개뿐만이 아니라 애완용 개, 작은 사이즈의 개도 납품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다솜이 학생. 작은 사이즈의 개가 사람과 살다가 진짜 온 건지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온 건지 저는 이거는 반박하기보다는 잘 모르는 것에서 여쭤보는 건데 애완견이 어디서 오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네, 예인이 설명해줄까요? TV 동물농장에서는 그런 논란 때문에 한번 개고기에 대한 취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이 집에 없는 시간이나 그런 때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애완개를 훔쳐서 또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유기견들을 데려가서 식용으로 파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고기는 아예 먹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고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해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음식 속에 담긴 과학의 세계를 책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음식 속의 과학 이론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끝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과학의 원리가 담긴 우리 음식들 어떤 것이 있을지 아까 떡국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꼭 명절 음식이 아니더라도 과학이 담겨있는 우리의 음식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도 여기 앞에 간 친구가 말했듯이 김치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김치라는 것이 우리가 장을 담그면서
거기 안에 있는 미생물 같은 거, 유산균 같은 거를 온도에 따라서 이제 활발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장의 활동 같은 거를 활발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되게 인상 깊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에요? 네. 저는 앞서 많이 말했던 것처럼 저는 떡국이 제일 인상 깊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과학을 배우면서 식물세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떡국의 떡이랑 식물세포랑 그렇게 막 결합을 해보거나 쌀과 결합해보거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과학을 공부하는 것과 이 책이랑 같이 보니까 더 새로워서 저는 인상이 제일 깊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잠깐 전에 우리가 한식을 세계화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았었는데요. 과학의 원리가 담긴 우리 음식을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음식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분명 우리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세계인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퓨전 음식을 개발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잠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네, 호준이 학생. 비빔밥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 네. 밥을 기본으로 각국의 그 재료들을 넣으면 다양한 버전이 나올 수도 있고 현지였을 텐데 가장 적합한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비빔밥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음식 재료를 넣고 같이 이렇게 섞어서 먹는 그런 것으로 먼저 퓨전 음식 개발하는 이야기인가요? 네, 좋네요. 또, 네, 이인이? 저는 김치가 저희 나라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으로 알려진 만큼 김치를 퓨전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파스타는 즐겨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계 사람들이 즐겨 먹는 파스타와 한국 전통 음식으로 잘 알려진 김치가 퓨전해서 김치 파스타가 정식 메뉴로 그 음식점에 나오면 어떨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네요. 맥주? 저는 책에서도 나온 누룽지 피자가 퓨전 음식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빔밥과 같이 각국의 재료들을 토핑으로 사용해서 먹으면 반응이 좋을 것 같고 또 누룽지 피자다 보니까 이때 누룽지를 쌀로 만들 수 있으니까 퓨전 음식으로 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네, 수인이? 저는 불고기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서양에서는 고기가 많이 대중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대중화되어 있는 고기가 몸에 좋지 않으니까 앞서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콩고기를 불고기와 접합시켜서 불고기에 들어있는 고기를 콩고기로 대신 만들어서 하면 건강에도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가은이. 요즘 주스, 더우니까 주스를 많이 마시고 슬러시와 같은 그런 에이드 종류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것을 한식과 접합시켜서 마 주스라든지 그런 건강식품을 이용해서 체인점을 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건강도 잡을 수 있겠네요. 네, 수진이 학생. 저는 앞에 수빈 친구가 말했듯이 불고기가 한식의 세계화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소스는 이제 한국의 장 같은 거를 이용해서 만들고 고기가 우리가 종류에 따라서 먹지 않는 거나 아니면 지역에 따라서 먹는 것과 먹지 않는 것이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세계인의 입맛과 종류를 고려해서 그런 퓨전 음식을 만든다면 입맛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이야기 안 하신 거 중에서 다솜님 얘기 안 했나요? 저는 그 전통 간식인 약과나 그런 것을 좀 다른 나라의 음식과 접합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왜 칩 같은 과자를 간식으로 먹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건강한 약과 같은 것을 하고 있으므로 다른 나라에서 나는 재료로 약과를 만든다든가 아니면은 약과 모양의 과자를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퓨전하는 것도 괜찮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네요. 자, 우리가 사실은 현대인들은 전통적인 음식에 좀 관심이
관심이 좀 덜하잖아요. 지금 요즘 우리는 기호식품도 많이 먹고 있고, 좀 전에 고등학생들이 토론했던 그 먹거리 혁명이라는 그 책에서는 정크푸드나 이런 거에 대한 폐해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책을 읽음으로써 전통 음식이라든지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지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다 같이 수고한 모두를 위해서 박수 칠까요?